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류혁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차 인류혁명은 도구의 사용과 개량이었다. 2차 인류혁명은 농사와 목축이다. 그래요. 농사와 목축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인구수의 제한이 풀리게 된다. 수렵과 채집을 하면 인구수에 제한이 있죠. 사냥할 수 있는 생물의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이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분리되어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농사나 목축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 즉 농경사회로 이행하면 인구의 제한이 풀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인간의 집단이 흩어지지 않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광대한 영토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수립된과 동시에 국가가 성립된다. 정부가 수립되면 이제 국가가 성립되는 거죠. 광대한 영토의 사회구성원들이 교류하고 연락을 취해야 하니 교통수단과 통신수단 역시 생겨나며 발전하게 된다. 통신수단의 발전 과정에서 문자 역시 자연히 생긴다. 그래요. 주변 영토를 농경지로 만들면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면 되니까 이제 그래요. 인간 집단이 한없이 커질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한계도 있죠. 다른 다른 사람들의 집단과 부딪히면 이제 그게 한계가 되는 거죠. 음, 그러한 한계는 어느 나라에서나 관찰이 가능하죠. 한반도에서도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그래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여기에는 재편이 있고 그래요. 이 확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했겠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여기까지 확장했잖아요. 백제도 여기까지 확장했고. 근데 어떤가요? 서로 두 다른 집단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한계에 봉착한 거죠. 한계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자연 조건이 한계가 된 게 아니라 사회 조건이 한계가 된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겠죠. 어느 나라에서나. 그래요. 문자도 뭐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현 시대의 문자.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 생겨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광대한 영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멀리 있는 곳에 지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문자가 생기면 또 이제 조상들을 기록하려고 할 테고 그래요.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성되면서 정부가 생기는데 정치제도는 왕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도가 도입된다. 통상 그렇죠. 민주 정치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었는데 그리스의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의 침공으로 멸망한다.
로마 역시 기원전 509년 공화정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정치제도를 일부 받아들이는데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제정이 실시됨으로써 왕을 중심으로 신분제도가 확립된다. 민주정치제도가 시야만 보이고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2차 인류혁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부가 처음 생겼을 때 어땠을까요? 권위주의 정부였겠냐는 거예요. 이제 사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죠. 또 이제 뭐 치안도 불안해지고 범죄가 발생하면서 그때 구성한 정부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민주적인 형태를 띠겠죠. 그러다가 이제 권위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정치제도가 왜 유지되지 못했느냐, 더 권위주의로 바뀌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개는 뭔가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민주정치제도가 적합하냐는 거예요. 어딘가를 침공할 수도 있고 침공을 막아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일사불란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는 또 신분제도를 유지하는데 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현 시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현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뭔가요? 권력의 사유화를 막겠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또 두 번째는 뭔가요? 공적 권한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좋은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도입하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권력의 사유화의 일정 정도 막는 건 사실이지만 권력을 또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사유화하죠. 사유화하는 거예요. 또한 권한을 공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더니만 사적으로 사용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 찬탈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 공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않더라. 그게 한국에서도 발견이 되잖아요. 현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권력 찬탈에 민주정치 제도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더라. 그러한 현실이 과거엔 없었겠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어떤 나라는 멸망을 하고 어떤 나라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왕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죠.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사 목축 시대로 이행하면서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바뀌었죠. 자연 상태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과 토지와 생물을 가공해서 식량을 구하는
것에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생물을 가공하여 식량을 얻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며 안전해지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도에 바탕한 국가가 성립된다. 인구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커지니까 이제 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생산성이 또 크게 향상됐죠. 안전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시대를 고대 농경국가 시대로 규정할 수 있고, 농사와 목축의 시작을 2차 인류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농경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생겼으니 국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고대 농경국가 시대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소득의 형태는 생산물이 지배적이었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식량, 농산물이죠. 왜 생산하나요? 시장이 팔기 위해서 생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생산했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산했다. 여전히 자급자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생기면 상업이 발전한 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들과 교환이 가능한 수단, 즉 화폐가 생겨나면서 화폐 역시 소득으로 인식되었다.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서 남는 게 있어야지 교환을 하겠죠. 그 자연히 시장이 생기는 거죠. 자급자족을 비록 했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기원전 300년경 로마는 주화를 화폐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주화는 금은 청동 구리로 제작되고 널리 유통되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하죠. 기원전 118년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오수라고 불리는 주화가 발행되어 한나라 변방에까지 널리 유통되었다. 그래요. 교환에 필요한 교환이 가능한 생산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장이 생기는 조건은 뭔가요? 남는 생산물이 있어야 된다. 직접 소비하지 않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또 두 번째 조건은 또 상인이 있으면 더 시장이 잘 생기겠죠. 그래요. 또 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걸이나 협박이 아니면 교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그래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는 아예 참여 안 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또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화폐는 생산물과 교환이 가능하니 생산물이 소득으로 인식되는 이상 화폐 역시 소득으로 인식된다. 화폐를 얻었는데 고대 농경국가의 그 화폐로 생산물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곳에서는 화폐가 발행이 됐겠죠. 화폐를 얻으면 이제 소득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화폐 발행해봤자 생산물과 교환이 안 되는 곳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가요? 소득으로 인식이 안 되겠죠.
물론 화폐가 소득으로 인식되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 특정 지역에 한해서이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저걸 있었죠. 근데 안 되죠. 안 됐죠. 그 시장의 발전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19세기 말에도 교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 실제로 1885년 조선 정부는 급여로 군인들에게 쌀을 지급했는데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지급하여 이모군란이라고 불리는 폭동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화폐가 발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화폐로 급여를 지급하겠죠.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는 이점이 있죠. 이익이 크죠. 과거에는 어땠나요? 주로 금속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발행했는데 100만 원의 가치를 거래한다. 그럼 100만 원의 금을 100만 원 가치의 금을 사용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50만 원어치 금을 사용하고 이거 100만 원이야 거래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권위가 있으니까 거래하겠죠. 시장이 발전한 곳에서는.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겠죠. 그런 현상은 그래요. 살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는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원리를 아는 정부라면. 근데 그것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곳과 성공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해야지 비로소 그래요.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한국은 개혁을 실패했죠. 그래요. 지금과 같은 시대 제3차 인류혁명이라 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만약에 외세의 어떤 침략이 없었어도 절로 발전했을 것이다.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류혁명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죠.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해야 되고 시장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래요. 인류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기본 조건이죠. 하여간 뭐 로마도 보면 화폐를 발행했지만 기원전에 인류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지금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뭐 그래요. 전문적인 화폐, 그러니까 화폐로만 사용되는 어떤 수단, 그게 유통도 안 됐는데 널리 어떻게 절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조건을 좀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2차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와 생물을 가공하여 식량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다 안전해지. 그 인류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람이 안전해지더라. 안전하게 생산물을 얻게 되더라.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안전해지지 않는다. 어떤 그래요 일이 있었는데 그건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세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크게 유행하고 최근 들어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변형된 포퓰리즘이 크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막상 시행해보면 어떤가요?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면서 국가가 쇠퇴하거나 멸망할 지경에 이르고 사회 구성원들이 가난해지고 절망에 빠지죠. 그건 뭔가요?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혁명관이 그래요. 한 100년을 널리 유포되면서 세상을 어지럽혔죠. 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 조건은 인류혁명을 보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더라.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안전해지더라. 생산을 일할 때 그런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거죠. 그 인류 2차 혁명이 또 어떤 걸 불러오나요? 집단의 구성원수 제한이 해제되더라. 그렇죠. 설명했죠. 또 집단의 규모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부가 생기더라. 정부가 생겼다는 말은 곧 국가가 생겼다는 말이 되는 거죠. 특정 지역에.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생깁니다. 그 신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분제도에 바탕한 정치제도가 도입되더라. 정부가 생기니까 정치제도가 도입되는데 어떤 정치제도냐? 신분제도에 바탕한 정치제도. 완전한 권위주의 정치제도라고 보면 되죠. 권위주의 정치제도가 이제 도입되어 발전하더라. 시장이 생기더라. 상업의 발전으로 화폐 유통이 시작되더라. 작은 변화죠. 이 변화가 커지면서 또다시 이제 인류의 3차 혁명이 생기는 거죠. 혁명이란 거는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인류 2차 혁명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2차 혁명이 일어났다 해서 1차 혁명을 뒤집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는 더욱더 발전하잖아요. 도구가 발전하면서 토지와 생물을 가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니까 또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몇 가지 지식이 결합돼야 되겠죠. 생물을 기르는 지식. 몇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류혁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류혁명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보다 안전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류혁명은 이전의 성과를 배제하지 않고 이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며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1차 인류혁명에서 도구의 사용과 개량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2차 인류혁명이 시작한 뒤로 사용하는 도구는 더욱 발전하지 퇴보한 것은 없다. 아까 얘기했죠. 이전의 혁명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인류혁명은 혁명을 통해 이룩한 성과가 극치에 이르러야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수만 년 전에 도구의 사용이 시작됐다. 그 뒤로 이제 인류 2차 혁명이 일어나는데 한 대충 한 기원전 6천년경 그 정도 운경이 시작됐죠. 한 수만 년이 흘러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일어나는 게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나는 게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연적으로 인류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수천 년 내지 수만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연적으로 인류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수천 년 내지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좀 인위적으로 하면 앞당길 수는 있는 거죠. 조선시대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인데 화폐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요. 지금 시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었으면 수천 년이 걸릴 역사가 한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혁명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잘못된 혁명관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섭리법을 얘기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그러면 미래 인류 혁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발전하겠죠.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더욱더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전이 극치에 갔을 때 발생하는 게 뭔가요?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혁명은 과거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차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죠. 2차 혁명에서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냐는 거예요. 2차 혁명 때 정부가 생겼는데 국가가 생겼죠. 정부 그대로 있죠.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다 좋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성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죠. 현 시대 정부에서는 좀 도입하는 국가들 있죠. 전부 도입한 건 아니고 신분제도는 이제 부정이 되고 신분제도가 부정되는 건 맞죠. 또 부정하고자 민주정치를 도입하죠. 민주정치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도입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다. 근데 어느 정도 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야에 도입할 것이냐. 입법부에 도입할 것이냐. 사법부에 도입할 것이냐. 행정부에 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도입하고 어느 정도 도입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를 해야 된다.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가요? 크게 실패한 거죠. 완전한 정도의 민주정치는 어떤가요? 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완전한 민주정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정치에 참여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 정도다. 근데 군사정부에 비해서 민주정치 제도를 강화했더니만 군사정부에 비해서 생산성이 훨씬 떨어졌더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권력 창탈을 위한 사적 목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하더라. 그러면 이제 정도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되고 분야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돼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 폭망하고 유럽에서도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했더니만 그래요.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지고 있죠. 거기서도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거죠. 난무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20세기의 민주정치 제도는 서양에서 비롯된 민주정치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입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도입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보다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퇴보하면 무조건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주정치의 도입은 불가피하죠. 왜? 신분제도의 바탕과 정치제도가 붕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떤 방식이 좋을까?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뒤에서 다루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